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책걸상이 돌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예. 지난 네.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장대익 교수님과 함께 다윈의 정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미에 제가 떡밥을 많이 던졌죠. 네, 지난 시간에 나온 개념들을 한 번씩 다시 확인을 하자면은 진화, 유전자, 밈, 문화, 모방, 거울 유런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복습도 하는가 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약간 책이 좀 어려워하실 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포르노 얘기를 하려다가 JYP가 제 입을 막아가지고 제가 더 이상 못했는데 그때 얘기를 잠깐 리바이벌 하자면은 정말 많은 여성들이랑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왜 남성들이 포르노를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건 한 사례인데 제 후배 중에 한 친구는 헤어졌어요. 남자친구의 노트북을 우연히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출처불명의 폴더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폴더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포르노들이 그냥 잔뜩 거기에 저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되게 멀쩡해 보이는 남자친구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변태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는 결별을 선언하고 헤어졌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헤어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들었는데 제가 막 설득을 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다 본다. 남자들은. 그러니까는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배도 보세요. 더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남자들은 여자들이 왜 그렇게 로맨스 소설에 빠져 사는지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드라마. 그렇게 드라마에 네. 빠져 사는지 네. 이해를 또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포르노에 관련된 챕터에서 외계인의 관점에서 포르노에 빠진 남자들, 그 다음에 로맨스 소설이나 드라마에 시간을 엄청 소비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여성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겠다.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외계인의 입장에서 규정을 하자면 이거는 성적 판타지인데 왜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서로 다를까? 이렇게 성적 판타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를까? 아마 틀림없이 이거는 보고서를 써야 된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책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고 보니까 유전자의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한편 반은 설명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우리의 조상은 우리는 이제 남자들 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의 조상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고조 뭐 쭉 올라가 보면 다른 커플이 성교하는 모습에 흥분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일종의 그 성교에 대해서 이런 섹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섹스든 간에 관심을 가져야만이 그러니까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막 여성이 가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 그분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도태됐을 거예요. 네. 우리 조상은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남들의 성교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진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상 탓이군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들이 성교하는 모습을 엿보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느끼는 것은 진화적으로 이득이 되는데 이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주 극대화한 그 일종의 쾌락 단추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화면에 벌어지고 사실 그걸 본다고 내가 누구를 임신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 기분이 막 좋은 거죠. 지난번에 거울 유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실제로 섹스를 할 때 하고 포르노를 볼 때 하고 똑같은 부위가 반짝반짝하는 거죠.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교하는 장면을 봤을 때 그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쾌락과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일종의 거울 뉴런의 부분의 액티베이션이 막 그 활성화되는 부분이 그 활성화 패턴이 굉장히 차이가 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하는 거예요. 보는 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일본의 많은 젊은 남성들이 실제로 연애를 하거나 실제로 섹스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성인 비디오에 그 주인공들에게 몰입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만 딱 그냥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그게 인구 감소의 원인인가요? 그러면 포르노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그래서 아니 왜 모르겠습니다만. 어딘가요? 스웨덴인가요? 핀란드인가요? 왜 포르노를 학교에서 보여줘야 된다. 성행위를 더 장려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적당히 보는 거는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일본의 케이스처럼 진짜 섹스는 하지 않고 그런 욕망은 있고 그런 걸 이제 보면은 흥분하지만 실제로는 거기까지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것은 이제 부작용이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재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는 거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 그럼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왜 포르노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교잖아요. 네. 근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장기적이든 아니면 단기적이든 간에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섹스에 대해서 조금 너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떠한 품질의 사람인가, 어떤 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섹스를 그렇게 자주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의 번식적 성공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괜찮은 사람과 섹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굉장히 롱텀,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으려면 로맨스 소설, 로맨스 드라마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정서적인 교감을 필요로 그렇죠. 하니까요. 근데 사실 남자들의 포로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스토리가 거의 없죠. 그냥 장면이 있어요. 여성들한테 그런 포로를 보여주면 여성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래서 그 여성 포르노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는 굉장히 스토리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정서적인 교감의 장면이 많습니다. 근데도 잘 안 돼요. 물론 저기 로맨스 소설이나 드라마에 비해서 그만큼 섹슈얼 판타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국제간 비교 연구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을 남학생과 여학생들한테 네네. 이제 물어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 어쨌든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외도와 관련해서 예. 육체적인 외도와 네. 정신적인 외도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신경이 쓰이냐를 네. 물었을 때 네. 공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공이 네. 남성은 그 이제 여자친구의 육체적인 외도에 대해서 훨씬 더 신경을 썼지만은 네. 이제 그 반대편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룻밤의 실수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정서적인 외도에 훨씬 더 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예. 그런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질투의 성차에 대한 연구고요.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남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파트너가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외도를 하면 자기 자식이 아닌 자식을 길러야 될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닌데 양육비를 내가 내는 건 억울하다 이런 게 있는 엄청 거라서 뭐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엄청 많은데요. 오랫동안 친저하게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자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문 용어도 있어. 오쟁이를 지다라는 표현이 그런 전문 용어예요. 오쟁이를 지다라는 것이 자기 자식이 아닌 자식을 실제 자기 자식인 양 생각하고 길러야 되는 남자들의 운명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친자 확인이 가능한 지금도 아침 드라마에 굉장히 단골 소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여성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낳은 자식이 배에서 낳았으니까 자식이 딱 나왔는데 이건 내 자식이 아니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나오면은 남자한테는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30%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같이 병원에 오지만 그 사람 자식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왜 남성들은 포르노를 그렇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성들은 그런 걸 싫어하느냐. 싫어하는 것은 약간 위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할 수도 있다. 임신하지 않는데 분명히 그냥 보는 것만인데도 저런 장면들이 성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점화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감을 느끼고요. 남성들은 실제로 포르노를 본다고 해서 자기가 임신을 더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임신 가능성을 번식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서로 이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대목에서 그 포르노랑 미임을 또 연결을 시키셨더라고요. 네. 책에서. 네.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관점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포르노라는 테크놀로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과거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장면을 누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만들지 못했죠. 그냥 엿보는 정도 수준이었죠. 그 르미에르 형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남자를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게끔 만드는 아마 그 역사를 쭉 훑어보는 외계인이 있다면 요때 요런 테크놀로지 때문에 남자들이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조선 시대에도 춘화 이런 그림 그렇죠. 같은 것들이 그렇죠. 유통이 네. 됐었으니까. 돌려보고 막 네. 이런 거 많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네. 그 야한 소설 같은 것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그 포르노 기술, 포르노 영화 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켰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문화가 그 포르노의 테크놀로지가 남자를 생산적인 일을 못하게도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문명이 다시 우리를 옥죄는 그런 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축구 중계를 90분 동안 보는 거하고 포르노를 90분 동안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피곤합니까? 그거 실험해 보면 재밌겠는데요. 포르노는 90분 동안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죠. 어렵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려울 것 포르노가 같아요. 더 힘든가 봅니다. 그러니까 못 보잖아요. 90분 동안. 축구는 막 2시간도 보는데. 예. 포르노를 90분 동안 본다는 거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생각만 해도.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죠. 예, 예, 그러네요. 자, 이거 19금 방송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네, 지금 19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고상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네, 있는데.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요?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알겠습니다. 우아한 얘기를 이제 또 해보자 할 수 네, 없죠. 뭐 네. 네. 종교 얘기해 봅시다. 종교. 네. 종교에 대해서 일단 장 교수님은 종교가 있으십니까?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네, 종교가 있었죠. 네. 있었는데 네. 공부해 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싶었다는 저는 뜻인가요? 진화론을 공부하고 진화를 연구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에게 진화는 정말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죠. 그 방황하실 때 네. 기독교 대학교 때 방황하실 때 예, 기독교 신자였는데 소위 말하는 그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다가 대학원에 와서 철학 공부하고 진화론 공부하면서 흔들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리게 됐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걸 그냥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저는 직업이에요. 제가 진화를 공부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를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승부를 봤는데 저는 진화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종교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콘택트라는 영화에서도 등장인물의 대사 중에서 나왔지만은 전 세계인의 90% 이상이 어떤 시기든지 간에 종교 비슷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것도 뭔가 아까 그 진화론적인 사유 방식이라면은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될 예. 것이잖아요. 예. 전 세계의 99%가 독감 바이러스를 갖고 있죠. 예. 그렇다고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뭔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득이 있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죠. 독감 바이러스를 99%가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예리하십니다. 역시 여기 네, 의사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순간 네. 근데 독감 바이러스 자리에 네. 기생충 같은 거 넣으면 그러네요. 네, 예, 그러네요.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면 박테리아나. 예, 누구에게나 박테리아, 뭐 세균, 기생충에 감염되고 누구든지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종교에 대해서 바이러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사실 그건 뭐 장대익 교수님을 구해드리자면은 네. 그 도킨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진 신으로 번역이 된 책에서 네. 이제 종교는 정신 바이러스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네, 저는 사실 그런 비유를 들자면 정신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정신 박테리아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박테리아는 세균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세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세균도 복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갈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살기 위해서 우리랑 공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바이러스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세균은 좋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종교는 세균이다. 정신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종교 진화론이라는 학문도 있잖아요. 네. 그건 뭐 하는 학문입니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유신론만 보는 거죠. 뭐 불교는 잘 모르겠어요.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 초월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네네. 그러면 그게 그냥 툭 튀어나온 건 아닐 테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게 된 어떤 그 진화적인 기원은 뭐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왜 하늘을 보게 됐는가라고 하는 어떤 인류학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냥 뭐 설명이 없었죠. 어느 순간 우리는 뭐 호모 렐리기우스다. 그냥 종교를 믿고 있는 신앙하는 존재다라고 했지만 그냥 그건 인간의 그냥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그렇죠. 했죠. 예, 근데 종교도 분명히 자연 현상이고 자연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 20년 전부터 인지과학자들, 진화학자들이 그러면 초자연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유지되는가? 이런 거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그 종교 진화론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 다 그러면 무신론자인 건가요? 아니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교에 대한 진화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신론자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니까. 그 재밌었던 건 이제 종교를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가 적응, 네. 하나가 부산물.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인류가 진화하는 순간 누군가가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득이 있지 않고는 계속 퍼질 수가 없는 거죠. 초월자에 대한 믿음이. 적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의 순간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서 될 게 아니고 누구 한번 우리 기도를 해보자. 혹은 뭔가 사인을 기다려보자라고 한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 관점에 따르면. 그랬더니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지 부담을 엄청 덜어준 거예요. 근데 우연히 맞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 있는가 보다 믿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일종의 인지 부담을 덜어주고 의사결정을 굉장히 잘하고 빨리 할 수 잘하기보다는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건 적응적 이득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진화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반론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믿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이 있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쪽이 있을 텐데 그럼 분명히 하늘만 바라보는 쪽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신비한 걸 믿지 않고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쪽이 훨씬 더 살아남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적응이라고 보는 쪽이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인지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건 조금 나이브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지 부담을 엄청 주기도 하죠. 네네. 종교라는 것이요. 그래서 부산물 이론이 가장 요즘에 그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위한 적응이 있다기보다는 실제로는 다른 적응들이 있었고 인지 적응들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존재자들을 디텍트하는 거. 누가 나타났으면 저게 누구야라고 묻잖아요. 네. 그 누구야에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도 그 에이전트에 대한 그 행위자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행위자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건 적응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다른 개체의 마음을 읽는 것도 인지 적응인데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존재를 믿게 되는 것도 그런 적응의 어떤 부산물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과적 설명인데 인과적 설명은 분명히 적응이란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그것은 신이 이렇게 만든 사건이야라고 하는 것도 그 인지 적응을 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주류는 그런 수많은 인지 적응들에 따라 나온 것이 바로 종교가 나오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금 적응 이론과 네. 그 부산물 이론 종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제3의 관점을 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제3의 관점이 아까 잠깐 언급된 이제 밈. 밈과도 연결이 되고
또 그 도킨스의 견해를 수용해서 종교를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라고 네. 한 것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뭐 이렇게 아직 완결된 건 아니지만은 그 살짝 저기 네. 교수님의 네.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종교가 어떻게 처음에 생겨나게 됐는가는 다른 인지 적응들의 부산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거기에는 부산물 네, 견해를 네. 그래서 따르시는군요. 종교가 초자연적인 믿음, 그다음에 초월자에 대한 그런 강한 신뢰가 나왔겠죠. 근데 그게 왜 현대 사회도 그렇게 유지가 되느냐? 지금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신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종교에 귀의하는가? 그다음에 봉헌하는가?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든 뭐 이슬람이든 어쨌든 간에 좀 굉장히 열정적인 종교 네.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네. 사실 이해 불가하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근데 강 기자님 그 누가 무슬림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보통 저도 사실은 집안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면은 가문이나 집안이 무슬림일 경우에 자식이 무슬림일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보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그렇게 무슬림이 많은 거고요. 지금 뭐 유럽으로 뭐 좀 퍼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의 종교가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유전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누가 그렇죠. 무슬림 유전자로 갖고 태어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일종의 문화적인 전달이죠. 이게 바로 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공포라고 하는 거. 내가 만약에 이걸 믿지 않으면 부모의 종교를 내가 믿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내가 믿지 않으면 왕따가 된다. 혹은 생존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 밈과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결합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뭐 예를 들어 카톨릭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피임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애가 많잖아요. 애가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카톨릭 신자들도 자연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카톨릭 바이러스가 있는 카톨릭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예.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종교도 이끌어가는 거라고 본다면 결국 밈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부산물 이론과 그 밈 이론을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은 그 종교 진화론의 완결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저도 글쎄요. 저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긴 한데요.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도킨스한테 그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네네. 대담을 하면서 종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저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종교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밈의 관점에서 보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네. 사실 부산물 인정에서 보면 우리가 인지가 확 변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지금 이런 사회에서 종교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너무 철이 지났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더 합리적인 세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조건상 우리의 진화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종교에 대한 진화적인 설명을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게 참 어려운 것 듭니다.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건데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때로는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의 개인적인 커미트먼트 봉헌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YG와 JYP의 책걸상 오늘 사탄 장대익 교수를 모시고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건 다 장대익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저희 제작진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네. 이거 항의 받는 건가요? 셔터 내리는 건가요? 자, 우리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항의 댓글 쓰시려면 장대익의 엔돌로지에 가서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우리가 같이 손잡기로 하지 않았나? 자, 하나만 한 주제만 예, 좀 예. 더 다뤄보죠. 도덕성에 관한 네. 이야기. 예, 거기서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판단을 이성적인 영역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마 통념일 텐데,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 도덕성과 관련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을 소개를 하시면서 네.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에 이성보다 오히려 중요한 게 감정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몇 대목만 예.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셔도 재밌을 것 예,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도덕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견은 바로 정서, 이 감정의 재발견일 거예요. 아마 정서는 이렇게, 감정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성이 우리 감정을 누르지 못해서, 감정의 이 충동을 누르지 못해서 엉뚱하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결국 인간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맞아요. 예. 도덕성이 이렇게 파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구자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뭔가 잘못된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욱하거나 아니면 막 혐오감이 일어나거나 막 역겹잖아요. 네. 근데 그 역겨움만 생각해봐도, 역겨움은 사실 어떤 겁니까? 그 음식이 썩었을 때, 무슨 뭐 시체가 썩었을 때 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나오면 역겹잖아요. 실제로 역겹거든요. 그때 뇌를 보면 실제로 썩은 음식을 먹었을 때, 썩은 음식의 냄새를 맡았을 때 뇌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도덕적 역겨움과 실제로 음식의 역겨움 똑같은 거예요.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으시군요. 요즘 정말 역겨워 죽겠습니다. 실명 까시죠. 삐 처리해드릴게요. 정말 저는 진짜 이 역겨움이 가득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이 이 굉장히 빠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피하게 되고요. 그걸 안 하게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막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엄청 빠르게 만들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허점이 있어요. 그것이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제가 JYP를 보고 네. 딱 역겹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순간. 그래. 아니 예를 들자면은 내가 JYP를 보고 순간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그렇죠. 확 드는 거죠. 예.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편견 때문에. 그러면은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또 교류를 해보면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착하고 예를 들었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굉장히 배울 게 많고 예. 또 나름의 도덕관념도 있고 뭐 예. 이런 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정서를 됩니까? 어디까지 이 주의를, 그러니까 도덕 판단에서 이 정서나 감정의 주의를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덕적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데 우리 사회가 예전에 수렵채찍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편견이 때로는 굉장히 정말 비이성적이어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편견을 갖고 보면 역겹거든요. 실제로 역겨운데 자세히 따져보고 같이 교류해보면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걸 교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내셔널리즘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민족주의. 우리끼리 서로 잘하자. 이거는 수렵채찍기 너무 좋은 행동이에요. 왜냐면 다 그런 소규모 집단에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순간 이거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라는 것은 도덕 판단에서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일종의 좋은 면도 있고 명암이 있는 거죠. 그 지점을 뇌과학자들, 영장류학자들, 그 다음에 진화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 도덕에 대한 희구 같은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낳을 수도 있는. 예. 네. 예. 그러니까 직관에 의존할 때가 필요하지만 그 직관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도덕에 관련된 챕터는 마이클 샌델이나 뭐 피터 싱어의 책들 맞습니다. 재밌게 읽으신 분들이 보면 특히 더 재밌을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자 중에서 조너선 하이트라는 심리학자도 네. 있는데 예. 그 책들이랑도 같이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예. 것 같습니다. 하이트가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네. 저희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사회적 직관 이론이라고 소셜 인투이션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조나단 하이트는 지금은 이 도덕 심리학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제 윤리, 경제 무슨 심리학 이쪽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아쉽다고. 왜 네가 한 일가를 이뤘는데 그 떠났냐? 저는 그 이유 알아요. 저기로 옮겼잖아요. 경영대학원으로 그렇죠. 학교로 옮겼잖아요. 뉴욕의 대학으로 뉴욕 네. 대학의 네. 비즈니스 스쿨로 옮겼죠. 예. 돈 되는 대로. 하이트라는 분은 그 기가 막힌 가상의 사례들을 정말 잘 네. 만들어서 우리한테 응 어쩌지 이런 가상의 질문을 사례라기 얘기하면 너무 좋은 표현이시고 역겨운 사례를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미스터 디스커스팅이에요. 아 그래요? 미스터 역겨움. 여기도 몇 개 이제 소개하셨던데 네. 뭐 생닭 그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거 참 잘 만들어내는 약간 엽기적인 학자로 유명했던 맞습니다. 분인데 네, 그래서 뜨신 분이죠. 네. 근데 저기 그런 분을 YG는 좋아하는군요. 아, 그런 캐릭터구나. 이렇게 갚는 거군요. 그리고 제가 참 재밌게 읽은 챕터가 사실 이 사회성 네네. 다루는 6장인데 네. 오늘은 이 얘기는 길게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장대익의 엔돌로지에서 많이 다루실 거죠? 이제 앞으로 좀 다루겠죠. 네, 거기 가서 네. 들으시라고 대신 홍보를 드리고요. 네. 거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예. 흥미로웠던 네. 거, 그 눈동자, 네네네. 공막, 예. 네? 사람만 흰자가 있다, 예. 뭐 이런 부분, 예.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영장류학 공부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인데요. 영장류 중에서 그 영장류 눈을 한번 보시면 인간만이 뭐 침팬지나 고릴라나 뭐 오랑우탄 뭐 다 똑같아요. 오직 인간만이 소위 말해서 흰자 같은 흰자위라고도 하죠. 그걸 공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 개의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뭔가 자기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인간의 경우에는 자기 시선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건 때로는 뭐 그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디를 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종의 조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대규모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 그 공막이라고 흰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형질이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의 어떤 생리적인 근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흰자가 있는 게 눈에. 예. 그 생각해 보면 참 그 신기한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들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쉽게 맞아요. 알아차리잖아요. 네. 예. 뭐 농구할 때, 뭐 축구할 때 서로 예. 이렇게 눈빛만 보고도 통하고. 예. 그렇습니다. 노룩 패스 뭐 이런 예. 것도 나오고. 예. 야, 그 신기한 거죠. 예. 예. 근데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눈동자의 움직임 같은 거를 서로 신경 쓰지 않는군요. 그래서 그 혹성 탈출 혹시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네, 혹성 탈출 보면 그 시저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 진화한 침팬지가 침팬지. 나오는데 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공막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화적 상상력이군요. 아니 그거는. 상상력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거 뭐 상상력이냐 아니면 뭐 오류? 실수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감독의 고육지책이다. 만약에 감독이 정말 침팬지 눈을 저기다 딱 저기 해놨으면 우리는 걔네들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사회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어디를 지금 향해 있고 무슨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공막을 통해서도 이해하거든요. 눈동자가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서. 근데 만약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뭐 그냥 애들이 뭐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 거예요.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할 때 선글라스 쓰고 있고 그러면은 반칙인 상당히 좀 거지. 이렇게 반칙인 거죠. 반칙이고 예. 보는 사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저기 오디오 클립을 하는데 지금 강 기자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막 딴 데 보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를 보지만 눈동자가 만약에 다른 데가 있으면 저한테 관심 없는 거를 내가 금방 아는 거예요. 알죠. 네. 역겨움을 예. 느끼지. 역겨움을 느끼는 거죠. 어라 저놈 보게 이러면. 아니 그렇잖아요. 뭐 소개팅 자리에서 음. 서로 아이 컨택트 해야 되는데 자꾸 남자나 여성의 시선이 지나가는 다른 남자나 여자한테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러면은 금방 알죠. 예, 금방 당장 알죠. 기분 나빠하죠. 앞에 있는 여인의 눈을 봐야 되는데 자꾸 각도가 약간 내려오고 이러면은 티나고. 금방 네, 알죠. 예. 금방 알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눈치인데 네. 그것이 가장 진화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초사회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그 챕터가 사실은 얘기할 게 진짜 무궁무진한데. 여기 이제 뭐 자폐 관련 연구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한 2달 정도 후에 쯤에 울트라 소셜이라고 책이 한 권 나오는데요. 울트라 소셜. 예, 울트라 소셜. 뭐 장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 그 아니 네이버- 무슨 책을 이렇게 연달아 내요? 그 반칙인데 아니 이것도. 그 반칙이 아니라 제 주변에 제 뒤에는 책 쓰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모르셨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미 연재가 끝난 원고입니다. 예, 네이버에 작년에 연재를 했고요. 그거를 좀 증보해서 울트라 소셜이라는 인간의 초사회성의 진화에 대한 책입니다. 울트라 소셜 나온 요 다음에도 6장의 한번 네. 확장판 같은 거 6장을 한 책으로 만든 거죠. 아. 그거 재밌겠네요. 예. 그러면은 그 울트라 소셜을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다인의 정원의 6장만 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네. 책을 읽으셔야죠. 그 울트라 그때 소셜 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또 한 얘기하겠습니다. 번 다시 훈훈한 이웃 네, 예. 이웃사천. 예, 오늘 MOU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는 저 프로그램에 나갈 수가 없잖아. 없잖아요. 혼자 진행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이 장비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 제 장비가 없어서 지금 사람을 초대를 못 하고 있어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예. 참 핑계 좋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을 정말 꼭 읽었으면 좋겠다. 예. 특히 이 사람들은 좀 읽어라.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 그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책을 그동안 읽으셨던 분들은 안 읽으라고 해도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계속 읽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읽었으면 하는 독자군은 인문학자입니다. 전통적인 인문학자. 제가 사실 여기서 칼을 뺐거든요. 칼을 빼들었어요. 네. 진화 인간학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제가 내놨잖아요. 그동안의 인문학, 그동안의 인문사회학 전통적인 그분들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발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왜냐면 전작들이 다 약간 좀 쉽게 쓴 책이다 보니까 이 책도 그런 책이겠거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많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도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읽으시고 좀 날카로운 논평도 해주시고 디베이트도 좀 하고 그래서 한국의 인문학이 같이 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일종의 도발을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대익 교수의 팬으로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방금 장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다인 3부작 네. 이전에 다인의 식탁, 다인의 서재를 읽으셨던 분들은 꼭 저는 다인의 정원을 읽어서 장대익이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참 즐거운 독서 경험일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장 교수님 얘기랑 맞는데 그 최근에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준 것들에 대해서 네.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몰라요. 맞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 노다지예요. 네, 그 황금 어장입니다. 네. 거기 파다 보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하시는 분들, 문학하시는 분들, 뭐 심리학자들은 교류가 많으니까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최근에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준 것들을 한 번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참고문헌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네. 저는 이 다인의 정원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자극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네, 지금 네. 저자가 스스로 밝혔다시피 조금 어려운 거는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인데요. 네.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 큰 장점이 있어요. 네. 요걸 읽으면 막 곳곳에서 이렇게 교양 막 해가지고 자신의 교양이 막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우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막 일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대화 소재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있어 보이고 싶은 분들 네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다 이과지만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의무감이라도 이 문사철 쪽을 좀 읽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과학 쪽의 책은 전혀 안 읽으시는 맞아요. 분들 그걸로 많더라고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보면
과학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 책에서 조금 가져갈 게 있다고 보는 거는 일종의 자존감이에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슨 그러니까 열등감 같은 게 있냐면 우리는 과학을 하지만 자연계를 탐구하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인문학자들보다 모르지.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지난 100년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얘기를 한 분야는 과학입니다. 그거는 정말 팩트예요. 그러면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정말 침묵하는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과학도 사실 과학이야말로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거를 맨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무슨 뭐 헤게모니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과학자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꼼꼼히 읽으면은 여기저기 분야에 계시는 분들 긁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것도 딱딱 포착을 해서 장대희 요거 봐라 뭐 이런 재미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저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혹은 뭐 최고의 과학 저술가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정재승 교수가 강력한 후보로 꼽혔었죠. 뭐 최재천 교수도 선배로 있고 꼽으면 최재천 교수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최고의 과학 저술가들 이게 이제 좀 들어가시는 거라고 이렇게 자신 없게 들어가는 거죠. 네. 몇 등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이렉트로 묻고 싶어서 드리는 머뭇거린 건데 장대희 교수님은 속으로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그분들이 훨씬 더 낫죠라고 답하지 않을까. 왜 대신 말을 막아요? 본인의 요 편집하고요 본인의 이런 거는 등수를 매길 수가 없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쓰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책을 앞으로도 계속 쓸 거고 쓰려고 노력해 왔고 그래서 제가 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학생처럼 연구해서 새로운 분야 쓰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부분에선 제가 그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정재승 교수는 책을 덜 썼다 이런 디스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진화하지 않고 있다. 이거 위험한데? 늘 같은 얘기만 하더라. 뭐. 전 노코멘트. YG가 기사 하나 써. 장대익, 정재승은 진화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서로 다 잘 아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농담하는 겁니다. 교수, 정재승 교수 친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저술가 중에 한 분인 장대익 교수님과 함께 다윈 3부작, 특히 다윈의 정원에 관해서 2부에 걸쳐서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 책이 이렇게 훌륭한 책이었구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 책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격려를 받았어요. 네. 뭐 그러시면은 저희로서는 뿌듯하고 편집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그래서 뭐 종종 같이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놀러 와 주시고 제가 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돌로지 또 구독자들한테 또 이게 책걸상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책걸상 같은 프로를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구독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시고 또 책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